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닛산 GT-R R35의 순정 세팅, 순정에서 프론트 255 브리지스톤 RE71R, 그리고 리어는 285 사이즈의 금호 타이어 V720, 그리고 프론트 패드는 페로도 DS 1.11, 그리고 리어 패드는 순정으로 주행을 했던, 사실상 순정 세팅에 준하는 그런 세팅으로 주행을 했던 인캠을 먼저 보고 이어서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닛산 GT-R이 아니고 AMG GT-R 세팅 때문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저희 인제 베이스 캠프에 밤늦게 나와 있는데요. 차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세팅 잡기가. 그래서 아직 정확한 세팅 값을 지금 못 찾은 상태로, 사실 뭐 좀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세팅 값을 좀 찾아내려고 밤늦게 지금 저희 베이스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시킬 세팅 사양을 지금 다 맞춰놓고 밑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내일 한 세션 주행하고 아마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제 저희 베이스 캠프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영상 서두에 이제 뭐 팔자, 그리고 원돌이, 그리고 뭐 트랙 내에서 잠깐 드리프트 하는 그런 장면을 짧게 올려드렸는데, 저게 사연이 있어요. 사실 뭐 드리프트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걸 올린 게 아니라, 저 때 이제 제가 RE71R이라는 타이어를 처음 써보게 되거든요. 저 때 모든 차량을 다 통틀어서. 근데 그 하필이면 저 때가 동계 시즌이었는데, 주행하러 간 날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타이어 열 올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열 좀 올리고자 이렇게 뭐 드리프트를 위한 드리프트가 아닌, 타이어 예열을 위한 드리프트 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저 때 저짓거리 하면서 뒷타이어 새 타이어를 다 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실상 리어 285 사이즈의 RE71R은 딱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그때가 그래도 제일 베스트 랩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열 올린다고 저렇게 드리프트 하면서 차를 좀 혹사시켰더니 바로 사륜 클러치 경고등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가 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택 한번 못 해보고 새 타이어를 낀 채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나와서 이 팀장님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안 된다고 뭐 옥신각신 하다가 다시 시동을 몇 번 껐다 켰다 하면서 사륜 경고등이 딱 삭제됐을 때 그때 딱 들어가서 한 랩을 어택을 딱 하는데 그때가 배랩이었고 근데 그때 적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어택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제 스피디온 관계자한테도 당연히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올렸다가 저희 뭐 구독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들한테 적기에 어택하고 있냐 그러면서 욕을 먹어가지고 그 영상을 그게 사실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는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하고 근데 뭐 아무튼 이게 또 길게 두고두고 봐야 될 영상에 그런 적기에 어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린 인캠 영상은 프론트에 25 사이즈 브리지스톤 RE71R 리어에는 285 사이즈의 V720 쓰던 타이어를 꽂아서 어떻게 보면 타이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45초대 기록이 나온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것을 먼저 올려드린 겁니다. 순정 상태의 닛산 GTR에 대한 평을 하라. 타이어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맛이다. 그냥. 근데 이 병맛이라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맛도 있고 저런 병맛도 있고. 자, 또 닛산 GTR R35를 평하자면 제가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늘 대답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타도 나랑 별로 몇 초 차이 안 날 것 같다. 우리 엄마가 타도 40초대를 찍을 수 있는 차. 그렇게 보면 순정 세팅으로도 40초대 기록을 찍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순정 세팅으로 타이어만 바꾸면 사실 저때 당시에 제가 RE71R 쓸 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트랙 탈 때 그때는 타이어를 뭘 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암묵적으로 사실상 그 기준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최고급의 요코하마 A052 레디얼 타이어 기준입니다. A052 그리고 난강 타이어들 그리고 넥센 SUR4G 그 외에 안 쓰잖아요 사실. 근데 저 때는 어떻게 보면 타이어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여러분들 RE71R이라는 타이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RE71R은 제가 굳이 등급으로 랩타임 기준으로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난강 AR1 정도 타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052보다는 좀 많이 뒤처지고 오히려 RE71R 이후에 A052를 잡으려고 브리지스톤에서 RE71R S라는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저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평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RE71R S도 결국에 요코하마 A052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근데 그 RE71R S보다 한 그레이드 아래가 RE71R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V720보다는 훨씬 위죠. V720은 넥센 SUR4G보다도 떨어지는 타이어라고 우리가 보통은 평가를 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태에서 순정 세팅으로 저때 뭐 경량하고 뭐가 없어요. 그 조수석 시트고 뭐 다 그냥 내장재 다 그대로 달고 결국 바꾼 거라고는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1분 45초가 나올 수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사실상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출력이 그만큼 세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타도 1분 40초대 인제 기준에 찍을 수 있는 차. 그러나 이 병맛 움직임 때문에 이 이상을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차가 닛산 GTR R35입니다. 병맛인데 되게 특이한 병맛이죠. 이 차는 R35가 굉장히 빠른 병맛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 그거를 알려면 이 차가 처음 개발될 때 그때 환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GTR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닛산 안에도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이 GTR이라는 정체성을 놓고 R35는 이 정체성에서 좀 벗어난 차다. 아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통이다. 뭐 그런 견해는 좀 나뉘긴 합니다만 사실 R35가 병맛이다라고 제가 평을 하는 것은 트랙 주행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닛산 GTR R35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랙에 최적화된 그런 모양으로 또 그런 의도로 개발된 차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닛산 GTR R35는 타겟팅 했던 차종이 당시에 996, 997 포르쉐 터보 S입니다. GT3나 GT3 RS가 아니었어요. 터보 S를 잡으려고 만들었던 차다. 자, 근데 이 터보 S가 어떤 차냐? 완전 트랙 베이스의 차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슈퍼카 때려잡는 그런 스포츠카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때려잡으려고 만든 차가 닛산 GTR이니 어떤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를 이런 관점에서 좀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터보 S는 996, 997 터보 S는 어떤 차였나? 엄청 빠르죠. 당시에 그 기준에서는 엄청 빠른데, 근데 운전하기가 까다롭고 밸런스가 별로 안 좋은 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다. 그럼 그 빠르다는 것이 트랙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도, 드래그, 각종 여러 가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빠름을 의미하는 아이콘이었어요. 운전도 어렵고. 근데 닛산 GTR은 이런 터보 S보다 더 빠르게 타겟팅되는 대상이 누구냐?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타도 쉽게 터보 S보다 더 빨리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동차 그 기술 그리고 그 시장이 한 두 번쯤 맛이 갔다 오잖아요. 거의 뭐 폭망했다가 올라오고 폭망했다가 올라오고 그 마지막 제너레이션이다. 거기서 핵심 플래그십 일본 차라고 하면 닛산 GTR R35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의 어떤 기계식 자동차의 메카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것의 근원은 뭐였는가? 2차 대전이죠. 결국에 2차 대전 때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수송 수단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독일하고 일본은 전범 국가들이죠.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범국들의 어떤 기계적인 발전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폭스바겐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나 닛산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은 차치하더라도 독일은 그래 되게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봤을 때 독일은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가요. 근데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두드려 맞죠. 그래서 폭망의 길을 한번 갔다 옵니다. 망할 뻔했던 이 모든 시장이 결국 누가 살려줬나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살려준 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 시장 그리고 기술이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 브랜드, 일본 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6.25 때 한번 살려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품의 시대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60년대 그때 이제 스카이라인이라는 브랜드도 결국에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닛산이라는 회사도 그때 정립이 되고 탄탄대로를 이제 걷기 시작하는 60년대 스카이라인. 그렇게 가다가 결국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 시장을 또 키워준 게 뭔가요? 현대자동차가 미쯔비시 관련된 그리고 모든 일본 쪽에서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각 파츠들을 다 수입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다 수입해가지고 조립만 해서 우리가 만들어 팔았던 게 초기의 현대차잖아요. 그렇게 또 물건을 그렇게 팔아줍니다. 물론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일본의 기술 덕에 우리나라의 또 현대자동차 기술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현대자동차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굉장히 큰 고객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을 살려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큰 돈을 갖다 준 어떻게 보면 은인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경제에 버블기가 옵니다. 그게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일본의 거품의 시대가 오죠. 그때 그 스카이라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명사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R32, R33, R34가 그때 나옵니다. 그때 RB26DTT 그 엔진을 필두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까지도 R32, R34는 갖고 싶어도 돈이 많아도 가지기 힘든 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거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R35가 탐탁치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자체의 이 흐름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R35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도 그 거품의 시대, 뭐 물론 도요타의 수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마츠다의 RX-7 뭐 이런 명차들이 그때 엄청나게 나왔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카푸치노 같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이하급의 경차급에서도 이 거품의 시대에는 진짜 미친 차들이 나옵니다. 진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성기였던 거죠. 자, 근데 R32 이전의 스카이라인도 목표는 늘 포르쉐였어요. 왜냐면 그 60년대 일본 그랑프리에서 포르쉐가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막 짓밟았죠. 그거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이 R32, R34 와가지고 포르쉐 다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불패 신화라는 말이 그때도 붙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불패 신화 R, 불패 R, 불알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자 일본인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집요하고 참 어떻게 보면 속도 좁고 아니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일본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쫌생이 같고 좀 그래요. 하여튼 오타쿠의 쫌생이에 근데 이게 한번 꽂히면은 이 집착이 엄청나요. 이게 저는 이 닛산 스카이라인 그리고 GTR 그렇게 포르쉐에 집착했던 그 모양이 마치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잖아요. 포르쉐를 놓고 이 닛산 그리고 일본인들 이 기술자들이 마치 진주만을 습격하는 일본 군대의 모습을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거품의 시대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모든 그
수프라, 뭐 RX-7, 그다음에 GTR 이런 명차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개발이 중단되고 대가 끊겨버릴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R35는 분명한 것은 그 거품의 시대 이후에 나온 차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의 시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로지 이 집착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아니라는 점은 그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의 시대에 등장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마지막 명기, 명차라는 그 타이틀을 R35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거를 그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게 거품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닛산도 거의 뭐 폭망의 길을 가는 중에 르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카를로스 곤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회장이 GTR이라는 진짜 만년 적자의 뭐 닛산뿐만이 아니라 그 하여튼 그 또 그거의 주인공인 GTR을 없애버렸다가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을 마치고 그래도 이 상징적인 GTR이라는 이 브랜드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진짜 단연간의 어떤 그런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R35를 개발을 하고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죠. 그때 열광을 합니다. 다시 사람들은. 근데 그 이전에 열광했던 것과 약간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R32, R34는 제가 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이 뒤에 제가 이제 이 팀장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언급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주제들을 이 팀장님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 국내에 있는 R35는 사실상 거의 안 본 차가 안 만져본 차가 없을 정도로 GTR은 정말 많이 만졌고 그만큼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R3이나 R34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R32, R34를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뜯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팀장님 얘기를 조금 더 참고하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그 거품의 시대에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저도 정말 상태 좋은 RX-7 과거 수프라 지금 수프라 말고 지금 수프라는 BMW니까 진짜 도요타에서 거품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수프라 그리고 R32, R34 이런 차들은 정말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저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면 뭐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 차들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월권 행위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 팀장님한테 토스하도록 하고 이 R35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특히 순정 이 세팅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셋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R32, R33, R34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R35 때는 사실상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R34 이후에 공백기가 꽤 있었고 그때도 이 독일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 포르쉐들을 일본인들은 늘 보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꺾어버리고 싶은 그 갈증은 공백기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R35가 나올 때는 그 포르쉐에 대한 타겟팅이 훨씬 더 그 골이 깊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포르쉐는 어디까지 왔었나? 공랭식 포르쉐를 넘어서 이제 996 그리고 한 대를 더 넘어서 997까지 넘어왔고 아까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997 터보 그때 뭐 무지막지한 차였잖아요. 뭐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잡기 위해서 닛산 GTR을 만드는데 이게 트랙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게가 무거운 이 부분이 닛산 GTR R35의 최대 단점이자 뭐 관심이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랙 온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나. 쉽게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35를 뭐 순정 R35로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 뜯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제가 늘 제일 근간 그리고 근본이라고 보는 차대 셰시를 우리가 먼저 안 볼 수가 없죠. 이 R35의 차대는요 정말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모노코크 바디예요. 모노코크인데, 근데 이 뭐 리어는 뭐 크게 뭐 특별할 게 별로 없는 바디지만, 프론트를 보면요 모노코크 바디가 나온 그 형상에서 큐브 형식으로 기둥을 쌓아 올려서 진짜 우물정자를 하나 더 짭니다. 그래서 모노코크인데 약간 스페이스 프레임의 어떤 그런 구조를 약간 따오게 돼요. 그래서 강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바디의 강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앞거는 뭐냐면 프론트 리어의 서브 프레임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맨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체 맨바. 그게 완전한 세장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프레임의 강성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큐브 형식으로 박스를 짜고 상부는, 하부에는 세 장을 짜나요. 거기다가 뭘 하죠? 더블 위시본을 꽂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해외 뭐 특히 일본에 GTR을 막 진짜 막 1000마력짜리 막 이런 GTR들 막 만들어냈잖아요. 많이 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랩타임들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때 튜닝을 할 때 바디를 보강하는 작업하는 거를 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디 보강을 뭐 롤케이지, 우리 콕핏에 실내에 콕핏에 롤케이지 짜는 거 그거 말고는 따로 이렇다 할 보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칼을 갈고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디부터가. 그거를 넘어서 얘 무게 배분, 프론트 리어의 무게 배분, 이게 정말 무게 배분이 똥망인 RR 구조를 가진 997, 특히 요즘 991, 9925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밸런스를 가진 997, 밸런스 똥망이잖아요. 그거를 쉽게 이기기 위해서 앞뒤 무게 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제가 요 위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엔진은 거의 프론트 미드십에 가까운 형태로 최대한 후방으로 밀어넣고 미션을 뒤로 빼버리죠. 근데 후륜 베이스 사륜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엔진에서 일단 샤프트가 미션까지 갑니다. 그리고 미션에서 다시 사륜으로 또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닛산 GTR도 뭐 하부에 뭐 언더커버나 이런 데 보면 뭐 카본도 쓰고 뭐 몇 가지 노력들을 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진짜 소액 재테크 해봤자 이거 뭐 샤프트 무게만 해도 얼만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거품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바디 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게 배분을 위한 얘네 노력, 아테사 ETS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무게 배분 밸런스를 맞춰놔요. 그리고 나서 서스펜션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쉽게 그립을 잡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서스펜션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바디와 셰시의 강성에 비해서 정말 너무 물러터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R35 후기형을 탔었거든요. 2013년식 545마력짜리. 뭐 근데 뭐 전기형 처음에 480마력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니스모 600마력까지 올라가죠. 그거 하면서 얘네는 진짜 얼마나 미친 짓을 하냐면, 해가 바뀌고 막 이게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암대 형상이나 길이 이런 거를, 그리고 출력 이런 것들을 계속 손봅니다. 계속 손보면서 이게 진짜 포르쉐를 때려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집념이
진짜 새로 나오는 이 모델들을 거듭할수록 그냥 가시적으로 다 보였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일본인들. 특히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외국인이지만 일본인 기준에서는 카를로스 고온의 그 일본인들에 대한 열망에 대한 이해도 그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단순히 레이스가 아닌 뉘르에서의 랩타임, 어떤 차가 개발이 되면 특히 포르쉐가 뭐 만타이 레이싱과 연계해서도 그렇고 포르쉐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차가 나오면 걔네들의 어떤 파워를 뉘르에서의 랩타임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닛산 GTR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목적하고 약간 또 변형이 돼서 997 터보를 잡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포르쉐에서는 만타 레이싱 뭐 뿐만이 아니라 또 몇몇 진짜 튜너들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니르의 막 진짜 슈퍼랩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엇이 이 기준이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탔던 그 후기형을 넘어서 2017년도에 뭐가 나오냐? R35의 니스모가 나오죠. 이게 이제 600마력 세팅으로 나오는데, 서스펜션은 여전히 우리 후기형에 들어갔던 그 빌스테인 서스펜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 올렸더니 이거 물친데 이거는 뉘르에서 좋은 랩타임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N 어택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걸 어디 하고 올린즈 TTX를 쓰고 에어로다이나믹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경량 휠을 꽂고, 그리고 트랙 세팅에 적합한 어떤 휠 스펙을 다시 잡아가지고 경량의 구조를 다시 잡아서 몇몇 또 하체 보강을 하고, 진짜 얘네들 진짜 그 집념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잖아요. 이런 거는 뭐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우리의 뭐 현대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저런 점은 뭐 본받아야, 여기까지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저런 부분을 우리는 일정 부분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약간 본질 자체가,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터보를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뉘르에서 기록들은 GT3, GT2 이런 차들이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경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니스모 N 어택 패키지가 나왔다고 한들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를 거치면서 17년도면 이제 991이 나오는 때예요. 그것도 한참 넘어가고 있는 991에서도 MK2가 나오고 이제 991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996, 997을 그것도 터보를 잡으려고 만들었던 R35가 얘네까지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뉘르에서 7분 초반대 기록을 찍어내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니스모 N 어택 패키지가 이때 뭐 싹터를 했네, 뭐 또 뭐 매핑을 다시 잡았네, 타이어를 뭘 썼네 하면서 이상한 의혹들을 낳으면서 굉장히 그 결과가 퇴색이 되고, 그러면서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후속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거치면서 닛산에서도 추가로 뭔가 더 큰 어떤 뭔가를 개발해내고 새로 또 투자를 하고 하기에 부담스러운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어져 오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라스트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하면 R35를 우리가 꼽고 있고, 그중에 니스모 N 어택 패키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탔을 때는 이게 뭐 저는 많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 사실 제 차에 셋업도 못 해봤고 순정으로 타고 결국에 차를 처분했는데, 저한테는 이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진짜 몇 바퀴 안 돌린 그 드리프트 모션, 그거에 사륜 클러치 경고 들어오고 뭔가 이 차는